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를 잘 쓰려면은 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씩 이 이야기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높은 책임감이 필요한 어려운 업무를 AI한테 시킬 때 오히려 더 생산성이 폭발하더라. 그 현장에서 지켜보시던 담당자분들께서 막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2026년도에 직접적으로 업무 역량 향상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나컴퍼니 대표이사 반병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활용이 어떤 방향으로 생산성의 대폭발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거는 24년도 이전 대비 25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이전에는 생성형 AI 자체를 활용하기만 해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하거나 AI를 열심히 사용해보려는 분들과 AI에 대한 실망감을 크게 키우신 분들로 양극화되는 상황이었고요. 25년 이후에는 생성형 AI들의 성능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도 새로 들어오고 또 몇 가지 기법들도 새로 연구가 되면서 재발견 아닌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이후에는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의 생성형 AI를 적용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취합하는 경우에도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들께도 조금 의외일 수 있을 텐데 고도의 지적 판단이 필요한 책임감이 필요한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효과를 보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성형 AI를 잘 쓰려면은 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씩 이 이야기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만 해도 질문을 잘 설계하는 능력이 AI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AI가 스스로 자기한테 처음 받은 질문을 토대로 나름대로 대답을 만들어 본 뒤에 자기가 한 대답을 다시 평가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직접 설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거나 혹은 입력받은 프롬프트로 여러 번 답변을 생성한 뒤에 그 여러 개의 답변들의 트렌드를 보고 이런 방향의 답변이 가장 신뢰도가 높겠구나, 가장 일관성 높은 방향의 답변은 이쪽 방향이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채택하는 기법도 생겼고요. 그 외에도 질문을 잘 설계하지 못해도 꽤나 준수한 성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제품에 탑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질문을 잘 설계하는 능력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결정타가 되진 않는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25년도 이후에는 인공지능 성능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반도체 확보도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었고 알고리즘도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AI들의 성능이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는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평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문제들도 같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뛰어난 AI들을 가지고 AI 활용을 해보자 라고 적용을 해봤더니만 최신 알고리즘을 탑재한 인공지능일수록 할루시네이션이 더 증가하더라 라는 신기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픈AI 측 인터뷰였는데 당시 엔지니어들은 그 원인을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더 복잡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 솜씨는 좋아졌을 거예요. 유창성은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 언어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이 어떤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음 순서에 나열될 토큰, 단어를 예측하는, 즉 말솜씨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기대 방향과 실제 AI 성능 향상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는 당연히 최신 인공지능 쓸수록 더 비싼 반도체 쓸수록 더 많은 데이터 집어넣을수록 AI가 똑똑해지고 오답률도 내려가고 일도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들어진 AI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 설계하기보다는 AI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과 내가 가진 자료를 활용해서 당장 내 업무에 쓸 수 있을 정도로 AI의 답변을 더 튜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의 중요성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업무 볼 때도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을 AI한테 제공해주고 자, 이게 매뉴얼이니까 이걸 보고 일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이런 자료를 참고해, 이런 형태로 AI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법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법의 뿌리는 RAG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기술의 약자고요. 한국어로 설명을 좀 하자면 검색 결과를 참고해서 답변 생성하기 정도로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생성형 AI가 오답을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오답률을 낮출 수 있을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레그는 그 중에서 메타에서 2020년쯤 발표한 논문에 있었던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돼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한테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AI가 스스로 답변을 제공해 줄 경우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AI한테 잘 만들어진 컨닝 페이퍼를 주는 거예요. 사람도 컨닝 페이퍼를 손에 들고 대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말솜씨가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컨닝 페이퍼를 보면서 답변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껴요. 와, 정말 AI가 똑똑하다. AI가 마치 처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져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한테 지식이나 정보, 사건 같은 걸 물어보시면 답변 끝에 조그만한 네모 상자와 함께 URL 같은 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면은 AI가 어디서 자료를 긁어 왔는지 다 표시가 되죠. 이게 레그 기술입니다. 보통 레그 기술을 쓸 때는 검색 엔진이라던가 혹은 업체에서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긁어 와서 컨닝 페이퍼로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흉내내서 응용을 해보자면 AI가 답변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직접 내가 골라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시키고 싶은 업무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컨닝 페이퍼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께서는 수행하시는 모든 업무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 수행 지침이라는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문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잘 큐레이션해서 GPT한테 보여주고, 지금부터 너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제약을 둔다면 그 규정을 벗어나는 답변을 제공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우리 조직에서 원래 사용하던 보고서 서식이라던가 문서고에 넣어놨던 보고서 파일, 최근에 발송됐던 공문, 수신했던 자료들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작업을 시킨다면 AI는 우리가 집어넣어준 매뉴얼을 따라 행동하면서 인간들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일을 했구나, 과거 업무 자료까지 참고하면서 나도 비슷하게 일을 해봐야지 라는 우리의 흉내를 내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2026년도에 직접적으로 업무 역량 향상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기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도 있는데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에요. 병원에서 건강보험료를 건보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이때 건보공단에서 만약에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병원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주거나 신청을 반려해요. 감액을 당한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왜 덜 주냐, 다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이 잘잘못을 가려서 건보공단이 실수했다, 돈을 더 줘야 된다, 혹은 건보공단의 판단이 맞다, 돈 요거밖에 못 받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부서예요. 이 행정심판에서 만들어지는 판결문을 재결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결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직원분들이 퇴근을 못 하신다고 하고 의학 용어 같은 것도 어렵고 궁금한 게 생기면은 날 잡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문 받고 오는 것도 불편하고 굉장히 어렵고 양이 많은 그런 업무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 저한테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문의를 주신 사례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거는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심판 서식 같은 것들을 쫙 다운로드해서 챗GPT한테 보여줬고요. 그리고 추가로 정부에서 샘플로 공개해 놓은 재결서가 60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정리해서 이제 보여줬어요. 그럼 이 GPT 채팅창은 건강보험 감액이라는 사건을 판결하는 사례라던가 기준을 다 알고 있는 채팅방으로 세팅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마치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현장에서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이 청구서를 GPT한테 보여주고 이 사건이랑 가장 유사했던 과거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GPT가 판결문 2개를 골라왔어요. 그럼 이 과거 사건을 참고로 해서 내가 보여준 이 신청서, 여기에 대한 재결서 판결문을 네가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GPT가 워드 파일 하나를 제공을 해줬고요. 그 워드 파일을 탁 실행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지켜보시던 담당자들 분들께서 막 박수치고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판결문이라는 거는 누가 이길지 알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도 봐야 되고 과거 사례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판결이라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를 미리 알고 업무를 시작할 수만 있어도 업무 난이도가 엄청나게 내려가요. GPT가 그런 방향의 판단을 도와준 사례고요. GPT가 모든 판단의 이유라던가 근거를 우리가 올려준 법령과 과거의 어떤 판결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법령에 이런 조항이 있는가, 실제로 이 조항이 과거 사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 사례가 있는가 같은 거를 1대1 대조해 보는 것으로 검증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GPT는 의학 용어들에 대해서도 꽤나 준수한 지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GPT가 처음 보는 의학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도 달아주니까 실제로 이 용어가 이런 뜻인지를 재차 검색해 보는 것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은 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결문 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높은 책임감이 필요한 어려운 업무를 AI한테 시킬 때 오히려 더 생산성이 폭발하더라 라는 되게 재미있는 자문 사례라서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정보 유출주의입니다.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미나이라던가 챗GPT 같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올린 모든 자료는 다 해외로 유출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 업무상 유출시키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이나 민원인의 개인정보, 혹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만 열람해야 되는 대외비 자료, 이런 자료들을 인공지능한테 업로드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조문이라던가 공개된 판례같이 바로 한 2, 3일 안에 보도될 예정인 보도자료같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거나 조만간 공개될 거라서 유출되어도 상관없는 자료만을 우리가 컨닝페이퍼로 AI한테 줄 수 있어요. 이런 한계점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기법들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이런 기법들에 조금 특화되면서도 보안 걱정이 조금 덜한 소프트웨어들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은 구글 닥스 같은 가상 오피스에 아예 접속조차 하지 못하게 차단해놓는 기관들도 있는데, 반면에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직원들한테 장려하는 기관도 많을 겁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지메일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쓰고 계실 텐데, 이미 구글의 어떤 업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트북 LM을 추가로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워크스페이스랑 동등한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AI를 추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많이 덜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이 어떤 도구길래 이렇게 추천을 하느냐? 태생부터 우리가 수동으로 레그를 만들어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는 연구에 특화된 AI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채팅창을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AI한테 제공해줄 참고 자료를 업로드를 해야지만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한 번에 수십 개의 참고 자료를 업로드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채팅창에 그냥 챗GPT를 사용하는 감각으로 편하게 질문을 하셔도 우리가 올려준 자료들을 참고를 하면서 꼼꼼하게 훑어보고 와서 답변을 하나씩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독자적인 인터넷 AI를 구축하기엔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우리 회사에서 어차피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고 있어서 구글에서 만든 제품을 하나 더 쓴다고 해서 심각한 보안 우려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조직에서는 바로 이런 노트북 LM을 적용하시고 도입을 하시면은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누리면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이런 레그를 응용한 컨닝페이퍼 기법들을 직원들한테 장려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모든 조직이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어떻게 보면 보안이 오픈되어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보안이 중요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넷, 내부망에서 공유기만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PC 하나에 올라마 같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게임 설치보다도 간단하게 사내에서만 쓸 수 있는 GPT 채팅창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직원들이 마음껏 자기가 쓰던 보고서라던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를 그대로 업로드하고 사용을 하셔도 외부로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올라마의 뒷단에서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 종류도 딥시크를 사용할 것인지 GPT를 사용할 것인지 라마 같은 AI를 써볼 것인지 클릭만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설정 후에도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이런 올라마로 PC를 한 대 세팅을 해두고 파일럿 팀을 한테 딱 줘서 사용을 해보라고 한 뒤에 너무 응답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하면 조금 더 큰 서버로 바꿔보고 음성 속도는 준수한데 이런 불편점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또 뒤에서 돌아가는 AI 구조를 조금씩 바꿔보는 등 천천히 튜닝을 하면서 조직 전체의 전파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비용도 무료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죠.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은 삼성의 브리티웍스라든가 LG 엑사원 같이 이미 직원들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인트라넷 전용 AI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들을 만약에 조직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혹은 이거를 응용한 최근 기법들 같은 거를 직원들한테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커다란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아무래도 일을 잘하는 직원일수록 훌륭한 회사일수록 하던 방식으로 업무 처리하기에도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개발 같은 거 혹은 새로운 기법 응용 같은 거는 퇴근 후에나 시간이 나서 많이 못 해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기법들을 조금만 연습해 보셔도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인공지능이 이미 제공되고 있었네? 여기에 내가 했던 이런 거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엄청나네? 같은 큰 변화를 본인들 스스로 느끼시면서 조금씩 자기 개인 업무에 맞는 방향으로 활용 방식을 튜닝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기업은 상황이 이렇고요. 또 공공기관은 아마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온나라 같은 업무용 전산에 AI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회사라고 부를 만한 조직은 보안이 어느 정도 확보된 AI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두고 과거에는 질문을 잘 설계하는 방법에서 정답을 찾았다면 26년 이후에는 AI가 참고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잘 세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참고 자료를 잘 정리해서 큐레이션해서 전달하고 그 위에서 질문이라던가 업무 하달 방식을 잘 설계하는 형태로 트렌드가 또 많이 옮겨가게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25년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변화가 AI 업계에 있을 겁니다. 딥시크를 통한 비용 저감이라던가 노트북 LM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정착 등이 맞물리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참고 자료를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 개인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구축될 거고요. 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업무 활용 노하우를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이후에는 질문을 잘 설계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잘 트레이닝 시킬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어떤 AI를 잘 육성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잘 형성해 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보다 직접적인 생산성의 폭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분들께서는 우리 조직에도 조만간 저런 방식으로 업무 수행 매뉴얼이라던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AI가 도입될 수 있겠구나를 염두에 두시고 노트북 LM과 같은 범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미리미리 한번 그 감각을 익혀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